안녕하십니까? 명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광남 교수입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 방식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DNA 백신은 이중나선 구조이기 때문에 대단히 안정된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 연구진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 mRNA 백신, 이것은 이론은 이렇습니다. mRNA 유전 정보를 인체의 리보솜에 집어넣어서 인체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해서 항체를 만든다. 그런 이론인데 굉장히 간단하지만은 이 메신저 RNA는 이게 싱글 스트랜드이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전한 구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싸서 인간한테 집어넣느냐. 그게 가장 관건이었었는데 드디어 2014년도에 헝가리 여류 과학자 카코리라고 하는 카리코 박사가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단백질 멤브레인, 지방 멤브레인으로 만들어서 인간에 주는데 이 지방 멤브레인이 나노 리피드 파티클이 대단히 불안정해서 영하 70도, 영하 20도에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매개로 하는 백신이 나왔습니다. 바이러스 매개는 코로나 정보를 인체에 무해한 아데노 바이러스에 주입을 시켜서 이것을 인체에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항체가 생기겠죠. 자, 마지막으로 만들기 가장 쉬운 불활성화 백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불활성화시켜서 인간에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자, 코로나 개발 백신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불활성화 사백신이 있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나오는 바이러스 매개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자나 모더나에서 나오는 mRNA 방식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백신, 노바백스에서 나오는 유전자 재조합에 의한 백신,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각각을 설명해 드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불활성화시킨 그 중국 백신이 있습니다. 이게 시노팜에서 나왔는데, 이게 장점은 여태까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백신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개발 기간도 짧고 안정성도 높고,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사백신이기 때문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그래야 돼. 우리가 일례로 DPT 같은 거 다 사백신이잖아요. 그러면 2, 4, 6개월 맞고 18개월 맞고 4대에서 6대 맞고 계속 맞아야 되는 건데, 단점이란 것이 방어 능력이 짧고, 그리고 그 방어 효과도 좀 낮다. 그런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 매개를 이용한 것이 요새 나온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 이것은 생백신이죠. 이게 아데노 바이러스에 주입해서 사람한테 넣기 때문에 생백신이기 때문에 면역 유지 기간이 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데노 바이러스가 그 전에 내가 한번 알았었다. 그러면은 항체 효과가 떨어지죠. 그래서 아데노 바이러스의 장단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러시아 제품이 나와 있죠. 러시아에서 스푸트니크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휴먼 아데노바이러스 5번과 휴먼 아데노바이러스 26번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메신저 RNA를 이용한 것은 미국에서 파이자고 모더나. 그런데 이론상 말씀드렸죠. 코로나 메신저 RNA를 사람한테 집어넣어서 그 항체를 만든다. 근데 어떻게 집어넣느냐, 불안전해서 그것을 리피드 멤브레인으로 만들었는데, 리피드 멤브레인이 온도에 굉장히 예민하죠. 지방이 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화이자는 영하 70도, 모더나는 영하 20도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RNA보다도 좀 더 안전한 이중나선 구조인 DNA 백신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유전자 재조합에 의해서 합성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S 프로테인만 따로 떼서 그것을 유전자로 재조합해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론상은 굉장히 편한데 유전자를 재조합하는 방식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일례로 유전자를 다시 재조합해서 붙여야 되는데 뭘로 붙여야 될지 그 정보를 붙이는데, 호주 퀸즐랜드 대학에서 그 유전자를 붙일 때 뭘 썼냐면은 그 연구에서 에이즈 바이러스를 썼어요. 근데 에이즈 바이러스는 프로테인만 썼기 때문에 전염을 안 되거든요. 근데 에이즈 바이러스 그 프로테인을 갖고 유전자 재조합을 붙였더니 사람은 에이즈에 걸리지 않는데 항체 검사에서 에이즈가 나왔다. 그래서 호주는 실패했었고, 미국에서는 다른 프로테인을 썼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성공해서 노바백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자 재조합에서 만든 방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상 모든 백신의 종류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과거에 이게 트레디셔널한 방법은 어떻게 했더냐? 과거에는 백신 만들 때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비임상 실험을 했었고, 거기서 독성과 안정성과 효능을 봤었는데, 그것이 그 다음에는 비임상 실험에서 괜찮으면은 인체 실험을 했던데, 그것도 1상, 2상, 3상까지 거쳤는데, 그 기간이 10년 내지 15년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이게 accelerated process라고 해서 아주 급속히 콤바인드 프로세스, 모든 한꺼번에 1상, 2상, 3상 같이 합니다. 애니멀 스타디도 같이 하고, 이것은 모두 한꺼번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과 1년 이내에 백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판 후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워낙 팬데믹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콤바인드 프로세스, 그러니까 아주 액셀러레이트 했던 모든 것을 아주 가속화시켜가지고 1년 이내에 마친 백신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백신의 후보 물질은 뭐가 있느냐? 한 202가지가 있습니다. 202가지를 하나 RNA, DNA, 바이럴 벡터, 바이러스 라이크 파티클 섭 유니트, 불활성화 아니면은 생백신, 이러한 후보 물질들이 지금 202개를 갖고 만들고 있고, 그 중에서 항체가가 낮으면은 에주반트록에서 면역 증강제를 사용하는데, 이 면역 증강제를 사용했을 때 이것은 또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역 증강제도 우리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보여야 되겠고, 지금 2020년 8월 11일 날 현재 202개의 그 백신 후보원 갖고 1상, 2상, 3상을 하고 있는 그 과정을 도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 접종하게 됐습니다. 그거 1월 28일 날 이제 그 질병관리청에서 보도 자료를 냈죠. 전 국민 무료 접종한다. 근데 2월 중순에 시작할 것이다. 예방접종 순위는 이렇게 정했다. 제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정했다. 그래서 접종 순위와 그리고 시기는 정부에서 정했습니다. 코로나 치료 병원 종사자와 요양시설자, 그리고 3월 중에는 고위험 의료기관, 종합병원, 5월달은 이런 노인시설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맨 마지막에는 이제 7월 이후에는 이제 안 맞은 사람들, 예방접종인데, 여기서 예방접종을 안내를 해줍니다. 안내를 해주는데, 안내를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예방접종 센터로 가시오. 센터는 지금 현재 2월달까지 4개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70도 냉장고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화이자 것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의료기관으로 가시오 하면은 의료기관은 이게 마이너스 70도 냉장고가 없죠. 그러니까 보통 예방접종 하는데 이건 실온에서 접종 가능한 아스트라제니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나는 화이자 거 맞겠다, 아스트라제니카 맞겠다, 그런 선택권은 저한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 후 쇼크가 날 수가 있으니까 30분 동안 접종한 기관에서 관찰을 해라. 그리고 1차만 접종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2차 접종까지 맞춰야 효과가 있는 거지. 그래서 1차 접종은 효과가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이 나중에 또 걸리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방접종도 똑같이 1차 접종만 해서는 효과가 없고 2차 접종까지 다 마치셔야 됩니다. 자, 예방접종 순위는 미국에서는 의료진, 그리고 소방관, 경찰관, 사회기반 시설 근로자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필수 근로자라는 것은 식품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우편 서비스, 대중교통 기사들, 학교, 보육원, 교사, 직원들, 그런 것이 우선 접종자고, 영국은 의료기관하고 요양시설 먼저 놔주고, 그 다음에 나이를 딱 정했어요. 80대 이상, 그 다음에 75세, 70대, 65세, 이게 나이 순으로 순서가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과 우리나라의 예방접종 순위가 틀린 것은, 미국은 사회 유지 인력, 그러니까 이게 그 사회 기반 시설, 이런 사람들을 빠른 접종 대상자로 해서 경제를 재개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였고, 우리는 이러한 사회 기반 시설 종사자를 3분기로 밀렸습니다. 군인, 경찰, 소방관, 이게 밀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아스트라제네카가 많이 들어올 텐데,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그 항체 생성률을 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도 11,63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풀도즈, 이렇게 계획된 대로 스탠다드 도즈를 맞았던 사람들은 62.1% 항체가 생겼고, 그리고 어느 그룹에서는 처음에는 반양, 해프도즈, 용량을 줄인 거죠. 로도즈를 맞았던 거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도즈, 풀도즈 맞았죠. 한 번은 해프도즈, 한 번은 스탠다드 도즈를 맞았더니 이 그룹이 훨씬 효과가 좋았어요. 90%의 항체 상승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62%와 90% 평균을 내니까 70.4% 항체 형성률이 있다.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파이자 것은 어떠냐? 파이자는 이제 가격이 비싸죠. 아스트라제네카는 3불 내지 4불이고 파이자 건 20불. 비싼 거죠.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항체 형성률은 70.4%, 파이자는 95%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두 가지를 놓고 70%짜리 맞겠느냐, 95%짜리 백신 맞겠느냐, 우리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파이자 것을 노르웨이에서 주사를 맞았는데 노르웨이에서 4,200명 중에 2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9명이라는 것은 모두 75세 이상 고령자였던데 모두 심각한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파이자 걸 맞으려면은 너무 고령자거나 아니면 특정 질환이 갖고 있는 말기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어떠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70.4%인데 우리가 맞는 것은 스탠다드 도즈를 맞을 텐데 그러면 이거보다 항체가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노령자에 대해서는 56세에서 69세 임상 실험한 것이 8%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령자에 대해서 항체 형성률이 얼마나 높을까 이것도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근데 불과 1년 이내에 모든 결과가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백신은 우선 맞으셔야 됩니다. 백신 맞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빨리 예방접종 시작했던데 이스라엘 파이자 맞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임산부도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에서는 임산부는 아직 연구 자료가 없기 때문에 놓지 않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임산부까지 놓고 있는 그러한 예방 정책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알아보신 것은 새로 나온 코로나 백신의 만드는 방식과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앞으로 들어올 백신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방접종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 인코로나 시절에 잘 이겨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